2020년 12월 10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13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2주차에 2020년에 출간된 팀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올해 출간된 책 중에서 찰스 다윈이 쓴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3부작으로 1부 종의 기원, 2부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 3부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3부에 해당되어지는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 지난달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찰스 다윈이 1872년에 출간되었을 때에 4개월 만에 9,000부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올해에서야 번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앞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재 239페이지 세 번째 줄 5년간의 항해를 마치고 1836년 10월 영국으로 들어온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을 더욱 확고한 것으로 다지기 위해 항해 중에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무려 20년간이나 진화론의 발표를 미루다가 1859년 마침내 종의 기원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통해 종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질서이고 자연 선택에 직면한 각각의 종들은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재 243페이지 네 번째 줄 저자는 진화론이 무차별적으로 인간의 문제와 결합하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진화론의 등장은 때마침 제국주의 식민지 찬탈이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19세기 중엽 등장한 사회 진화론은 식민지의 침탈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제국주의는 야국 강신에 근거한 인간사회의 질화를 자연의 순리로 해석함으로써 제국주의의 팽창 정책을 미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훗날 진화한 인종이 미개한 인종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나치스트들의 선전 문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은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홀로코스트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교재 27장 동아시아를 삼킨 서양 과학, 근대 과학입니다. 교재 24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서양 과학이 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전래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무렵 중국에 들어온 예수의 선교사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예수의 선교사 중에는 마테오 리치가 있었습니다. 리치의 아버지는 아들이 법학을 공부하여 출세하기를 원하여 로마에 유학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리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고 예수회가 세운 로마 대학에서 철학과 수사학뿐만 아니라 수학과 천문학을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선교사들의 주요 임무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었지만 선교지 지역의 주민들과 접촉하기 위한 방편으로 과학을 도구로 이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테오 리치도 로마 대학에서 수학과 기하학, 천문학뿐만 아니라 역법 및 해시계, 자명종, 지구의, 천체 관측 등의 제작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리치에게 수학과 천문학을 가르친 사람은 당시 유럽에서 명성이 높았던 수학자 크리스토퍼 클라비우스였습니다. 클라비우스는 후에 그레고리력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리치는
좋은 과학 스승인 클라비우스로부터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과학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테오 리치는 1582년 8월 마카오에 도착하였을 당시 지금의 마카오의 랜드마크가 되어버린 성 바울 성당 안에 있는 예수의 소속 대학이 있었고, 이 대학에서 리치는 중국어를 배우며 중국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성 바울 성당은 리치가 공부한 것이기에 이곳 세나두 광장에는 마테오 리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카오에 가게 되어지면 세나두 광장에서 마테오 리치의 동상도 찾아보기 바랍니다. 1601년 1월에는 황제의 허락을 받고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거주할 수 있게 되어진 리치는 중국 지식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개종시키려고 선교 전략대로 고위 관리들에게 과학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베이징에서 지내는 동안 세계 지도인 고녀 만국 전도와 유클리드 기하의 번역서인 기하 원본, 천주시리 등의 여러 책을 중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마테오 리치의 고녀 만국 전도는 100년 후인 1708년 숙종 34년에 조선에서 모사한 세계의 지도입니다. 채색 필사본으로 가로는 172cm이고 세로는 531cm였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보물 제849호로 소장되어 있습니다. 천주시리는 리치가 쓴 10여 년 뒤인 조선시대 이수광이 1614년에 지은 그의 저서 지붕유설에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에 관한 언급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승우는 마침내 그 이듬해인 1784년 2월에 그라몽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고 조선 천주교회의 주토졸이 되라는 의미에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천주교 최초의 영세자가 된 것입니다. 또 매제인 정약용에게도 1784년 광암 이벽으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처음으로 전해들은 정약용이 서울에 와서 천주시리와 칠극 등을 읽게 되면서 영세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선교사로부터 서양의 수학, 천문, 역법 등을 중국에 소개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중국에 들어온 서양 과학은 그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중국의 문화와 질서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동아시아에 유입된 서양 과학은 그야말로 동아시아 사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2세기 사이에 무엇이 그와 같은 동서문명강의 거대한 차이를 발생시켰을까요? 245페이지 첫 번째 줄,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방적, 화학, 제철, 동력기관 등 제반 산업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적 혁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이끈 핵심적 계층은 전통적 장인들이었기 때문에 산업혁명과 근대 과학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전통적 상인 중에는 중국의 지방 도시에 설립된 각종 학회에 참석하여 과학자들과 빈번한 교류를 나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페이지 24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18세기 산업혁명은 서양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의 거대한 변혁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 19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과학기술로 무장한 서양 제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탈을 가능케 한 요인이 되었음에는 분명하였습니다. 즉, 과학의 발달이 17세기에 별 차이가 없었던 동양과 서양의 격차를 단 2세기 만에 현격한 차이를 벌어지게 한 것입니다. 교재 246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 1840년 청나라에서 벌어진 아편 전쟁은 산업혁명과 새로운 과학기술로 무장된 서양 제국이 동아시아로 진군하기 시작한 최초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한 중국이 서양의 군함과 대포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24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아편전쟁 이후 서양 제국의 압도적 군사기술을 눈앞에서 경험한 중국은 양무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1861년 베이징에 총리 아문을 선치한 것을 시작으로 1865년에는 상하이에 강남 기기총국이라는 무기 제조를 위한 근대적 학교를 세웠고 철도의 부설과 방직공업의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재 24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중국에 이어서 일본은 급격한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을 통해 근대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일본을 성공적인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과 근대적 산업화로 이끈 것은 군사기술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막부의 쇼군과 각번들이 다이묘 사이에 1863년부터 1869년까지 약 56만 정에 이르는 서양식 소총을 수입하였고 무려 119척에 이르는 서양식 함선을 수입하였습니다. 또한 1868년 메이지 유신 정부 아래에 네덜란드에 유학했던 니시 아마네는 서양의 과학과 철학 용어들을 일본어로 번역하였으며 1870년대 중반부터는 각종 과학협회들이 일본에 설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재 250페이지 세 번째 줄, 한편 조선은 1880년대에 들어서야 서양으로부터 직접적인 과학기술을 수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의 나라들은 열강들의 각축장이 변화되어져 있었고 조선의 서양 과학기술을 의도대로 수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서 251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하여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청나라를 대신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맹주로 떠올랐으며 향후 일본 군부의 대륙 침략을 가능케 한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재 28장 현대물리학과 불확실성의 원리입니다. 교재 25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1927년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의 근간이 된 주요한 이론인 불확실성의 원리를 발표하였습니다. 불확실성의 원리란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6살의 젊은 나이로 라이프치히 대학의 물리학 정교수로 초빙된 하이젠베르크의 발표로 물리학은 미시세계의 연구가 진척되어 갈수록 고전 역학은 미시세계의 탐구에는 적합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1970년대 후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현대를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라고 규정하고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현대를 명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과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한 담론 체계도 의심스러우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혼란스러운 시대가 바로 현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는 인간의 자율성을 증대시켜 주기는 하였지만 반대로 불확실성을 높여주었고 또 이러한 불확실성은 인간의 불안을 양상하는 문제점을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과학이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로움과 또 더 많은 지식을 주었지만 한편 인간성의 상실과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함께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